마지막 시간 남아있는 10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교통방해 질문하시던데 그게 집회에 가담했다고 무조건 공동정범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가 틀렸다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처럼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일반 교통방해 상태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든지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기여가 인정이 되면 공동정범이 인정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민중걸기 사건처럼 참석을 해도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 참석하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같죠. 이제 사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가담을 했는가 정도 여하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문서죄에 대한 문제 가보겠습니다. 40번 질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좀 예외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의라고 좀 적어두시고요. 왜 이제 주의냐면 변조죄라든지 위조죄는 유형위조입니까? 무형위조입니까? 유형위조예요. 누구만 범할 수 있습니까?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만 위조죄, 변조죄가 인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판례의 법리죠. 그리고 원칙적인 판례의 법리죠. 그런데 이 성신학원 사건 같은 경우, 이게 성신학원 사건이라는 판례인데 이사장이 이사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작성 권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자가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작성 권한자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판례의 법리대로 간다라면 변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 사안에서는 성신학원의 이사장이 회의록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작성 권한자라 할지라도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가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을 작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변조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판례. 그래서 1번 요지 가보시면 판례의 법리가 쭉 나와 있고 새로운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증명력을 작출하게 되면 변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 이 사안에서 이사장은 작성 권한자다, 작성 권한자가 아니다. 작성 권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대로 본다라면 변조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만 판례가 이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변조죄에 대한 성립을 인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외적인 판례라고 기억하시고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드릴 방법이 없죠.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제가 대법관도 아니고 그래서 원심에 대한 입장이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원심에 대한 입장이. 원심은 이제 원래 있던 판례의 법리대로 판시를 한 것 같고 대법원의 입장은 이제 원심에 대한 입장을 변경을 시켜버렸던 거죠. 주의를 하시고요. 밑에는 작용 모형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어려운 판례도 아니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07년도에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대한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보시고 갈 필요는 있어요. 중요하진 않는데 대충 의미적인 내용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판례를 설명드린 적이 있냐면 MRI 사건 기출된 판례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진단서에다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착오하거나 착각하거나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서를 지금 발행하게 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이 지문처럼 성립될 수 있어요. 쉬운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의식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 진단서에다가 허위 내용을 지금 기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자, 45페이지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단원은 서기보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단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기출 분석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 출제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체크는 간단하게 해볼 필요는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43번 지문하고 44번 지문의 쟁점은 무엇이냐면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밀의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43번 지문 가보시면 첫 번째 앞에 경찰관 갑옷.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위였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었는데 제보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끝에 B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관해서 두 번째 줄 수사 지휘서 키워드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 키워드. 비밀이란 건 뭐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사 지휘서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간단하게 키워드만 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요지가 이 2번 요지 자체가 기존에 출제가 잘 되고 있던 판례의 법리죠. W 지문에도 있습니다. 2번 요지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가보시면 127조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을 때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기출된 적이 있었고, 그죠? 중요한 판례 법리니까 다시 한번 더 밑줄을 꺼두시고 그 밑에 줄 가시면 비밀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들도 비밀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수사지휘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비밀이다. 그리고 이제 동지 판례가 44번 지문. 첫 번째 앞에 18대 대통령 당선인 갑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 A 누구냐면 정성호 비서관 사건이에요. 아시잖아요. 정성호 사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성호 사건입니다. 이 정성호 비서관이 결국에는 중국에 파견될 특사단에 대한 명단, 문구 자체를 외부로 이제 유출하게 되었을 때 역시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키워드는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이게 키워드죠. 이런 문건을 외부에 누설하게 되면 대통령이 누구를 파견시킬 것인가, 특사단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외부에 누출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X가 아니라 O입니다. 틀린 지문이니까 정오가 끝에 X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봐야 됩니다. (45번) 지문. 중요한 판례예요. 주차장 행패 사건이라는 판례입니다. 근데 아주 쉬운 판례라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폭행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것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문제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구체적 위헌범이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목이 이제 왔대 가네. 위계 이양 공직방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46번 중요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판례의 법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친 아줌마 사건이라는 판례예요. 미친 아줌마 사건.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사후적으로 판단해요. 행위 당시를 기준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요지를 보시면 2번 요지에 사안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출동을 한 경찰관이 불라불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단전 조치를 했다. 이 자체가 과연 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단전 조치를 할 당시에는 미친 아줌마가 소란을 일으키고 있고 주변에 민폐를 일으키고 있고, 그럼 행위 당시에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단전 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적법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기존에 있던 판례 법리 그대로 언제를 기준? 행위 당시, 사후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요지는 판례의 법리에 대한 문제고 2번 요지는 사안에 대한 문제인데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47번.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서기보 시험에서도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보호법익은 뭡니까? 공무상 그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갑이라는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점포를 가지고 있고 점포 안에 X, Y, Z와 같은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관이 점포하고 점포 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버립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처분 금지요. 처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유체 동산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한다든지 점포를 넘겨버리면서 키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을이라는 사람 이국년 선생님한테 점포를 넘겨주고 키를 주면 을이라는 사람이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점포에 가서 압류 딱지를 뜯는다든지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유체 동산을 팔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의 쟁점은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유체 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봉인 등과 같은 압류 표시를 멸각, 없애버리는 효과가 결국 생겨버리기 때문에 공무상 표시를 해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끝에 압류 표시가 부착된 유체 동산 밑줄, 두 번째 줄 일체를 양도, 그리고 끝에 열쇠를 넘겨줬다. 이게 바로 뭐다? 멸각, 감세, 공무상 표시에 대한 효용 가치를 침해해버린 겁니다. 벌써. 48, 49 아주 중요하죠. 두둥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래부터 범인 도피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무고죄의 문제는 법원직이 좋아하는 판례고 좋아하는 단원이고, 그리고 이 판례 둘은 다 나름대로 의미성이 있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8번에 대한 쟁점은 범인 도피죄의 주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밑에 있는 49번 지문에 대한 문제는 항소심 계속 중에 자백을 하게 되었을 때 자백에 대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먼저 48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48번 맞죠? 이 강제집행 면탈죄하고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명 콜라텍 사건이에요. 콜라텍 사건. 이건 사실관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갑이 X라는 콜라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X라는 콜라텍을 A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Y라는 콜라텍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열이 받겠죠.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갑한테 Y라는 콜라텍을 운영할 수 없게끔 처분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를 제기하려는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랴부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처분 금지 자치 또는 영업 금지 조치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명의를 네 명의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모를 한 상태에서 을 명의로 변경을 했고, 을 명의로 변경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Y라는 콜라텍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갑과 을은 뭐가 돼요? 이게 강제집행면탈죄죠. 본안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시켜버리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위태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헌범입니다. 침해범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바로 뭐가 성립돼 버리냐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바로 성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위헌범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다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뭘로? 이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부랴부랴 갑이 을한테 가서 야, 큰일 났다. 이제는 형사상 문제까지 걸렸다. 미안한데 네가 가서 운영자라고 이야기를 해라.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라는 콜라텍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실제 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범인 도피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을과 갑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즉 정범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을은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결국에는 자기 도피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지가 그냥 범죄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교사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범인 도피 교사죄를 공부했을 때 제3자한테 교사를 하게 되면 자기 방어권의 남용입니까? 남용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자기 방어권의 남용이 되면 교사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어떤 사건에서는 교사죄가 안 됐어요. 대포폰 사건, 청주시 사건, 작년에 나왔던 판례 기출지문, 거기서는 자기 도피의 범위 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교사죄가 안 된다고 봤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공동정범이고, 갑이 을한테 그냥 수사기가 가서 네가 사장이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도피에 대한 범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끝에 가면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가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밑줄이 꺼져 있죠. 범인 도피죄는 자기 도피가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범한 타인을 도피하게 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자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자기는 안 된다. 자기 도피죄는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 없고 처벌되지 않는다. 공범 중에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을 때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공범을 설사 도피하는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이때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다 할지라도 단순한 교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도피하는 행위라고밖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교사 행위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진범에 대한 체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까지 어떤 위험성을 창출하게 되었을 때만 교사행위가 되는 거지,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텍 사건, 강제집행 면탈죄 사건은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지판례에 뭐가 있다? 대포폰 사건, 청주시 사건 같이 동지판례니까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지문, 무고죄에 대한 자백. 자,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관계 이제 복잡하지는 않는데, 갑이 수사기관에 A, B를 고소합니다. 제가 A, B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발견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갑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고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가 갑이라는 사람을 무고죄로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데 2심 항소 이유서를 적는데, 항소 이유서를 적을 때 갑이 뭐라고 적었냐면, 1심까지는 저는 무고죄를 범한 사실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다가 양형이 생각보다 너무 높으니까 징역에 오래 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고를 한 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대신 1심에서 형량이 너무 높으니까 형량을 조금 깎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 항소 이유서를 게재할 당시에 무고에 대한 점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 자체를 과연 자백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죠. 이걸 자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를. 그럼 해설 부분 가시면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문 좀 안 찾아볼 거니까. 첫 번째 앞에 중간에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언제 확정되기 전. 이게 중요하죠. 여기다가 방점을 탁탁탁. 언제? 확정되기 전. 언제? 확정되기 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임의적, 필요적.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한다.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정 안 됐어요. 안 됐어. 결국에는 자백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자백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떤 경우도 자백이 되냐면 결국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허위로 발견되었으면 피고소인들이죠. 고소를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피고소인이에요. 누구? 피고소인. 피고소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니까 갑이 공소 제기를 당하는 거죠. 무고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기소 처분을 당해가지고 확정이 돼버리면 갑은 무고죄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사안의 전제는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피고소인의 불기소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네 번째 줄 끝에, 다섯 번째 줄 끝에 무고 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해서 고백, 자백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데 그 밑에 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의미는 공소 제기가 되었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이 되고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돼야지 이 사람이 무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게 되면 감경 또는 면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자백이란 거죠. 자백. 그래서 두 가지 판례 다 중요한 판례니까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요. 기타 두 가지 판례 나왔습니다. 뭐 형법 그리고 우리 서기보에선 중요한 판례 아닌데 50번, 51번 지문, 50번 지문은 이제 삼진 아웃지에 대한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와 있고요. 뭐 해설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51번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죠. 종교적 병력 거부 사건, 여호와의 증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질문을 하시던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문제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문제지 기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 가능성에서 이 종교적 병력 거부에 대한 문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병력법 위반죄가 성립되었죠. 이 정당한 이유는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지 우리가 지난 기출되었던 지문은 구성 요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예요. 그래서 그 판례를 지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죠. 왜? 결론은 다를 거니까. 이제는 병력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성 요건에 대한 문제로서 병력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고 뒤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력법 위반죄가 결국에는 성립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판례 자체는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법리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결론만 이제는 병력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쟁점이 전혀 다른 쟁점이에요. 쟁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가시면 최근에 개정된 조문을 제가 17년, 18년도 개정된 걸 넣어놨어요.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 지문에서 많게는 5지문 정도 조문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될 때는 9지문까지 조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형벌론에 관련되어 있는 조문이 출제가 많이 되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에는 최근에 변경되었던 조문들도 불이타 지문으로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에 항상 끼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이 된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있는 2017년도 12월 12일 날 개정된 조문을 가보시면 제가 W 지문이 잘못되었다. 정오를 고쳐드렸죠. 그래서 5호에 대한 문제 가보시면 그리고 6호에 대한 문제 가보시면 5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시효가 7년으로 바뀌었고 3년이 몇 년으로 바뀌었습니까? 5년에 대한 문제가 바뀌었어요. 시효가 너무 짧아버리니까 결국에는 몰수나 추징을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효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했다? 연장시켰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작년 10월 달에 변경된 것들.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가 변경이 되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W 지문에서 법행에 나왔던 지문이 있었죠. 업무상 위력을 가진 상태에서 미용실에 있는 종업원을 미용실에 있는 남편 주인이 간음을 하게 돼서 그 판례 있잖아.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시면 마지막으로 이 조문은 중요하죠. 개정 이유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적 감경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감경입니까? 임의적 감경. 농심종범에서 이제 빠져야 됩니다. 농심 아니에요 이제. 농종범이지. 어색하네. 그래서 임의적 감경 사유고 강서구 PC방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의를 좀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좀 바쁘신 와중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법원직에 특히 잘 나오는 판례, 잘 나오는 단원들 분명히 기출 분석표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단원 위주로 중요하다고 했던 판례는 좀 더 빠짐없이 정리를 좀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